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지난달 이제 찾아뵙고 이제 연휴 지나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음, 그 연휴 동안 저희 친한 선배님 아들이 이마를 다쳐서 이제 뭐 그냥 까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약간 찢어져서 원래는 이제 그 연휴 중이라도 응급실을 가면은 뭐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었을 텐데 이제 응급실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제 연휴 중인데 이제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다행히 이번엔 대구를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잠깐 병원에서 이제 그 봉합은 아니고 이제 조직 본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걸 했었는데 어 사실 그 정도 일이라서 다행이었지 뭐 정말 되게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아팠었으면 참 문제가 심각했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일이 이제 피부과 전문이니까 필수 의료나 뭐 생명에 그 영향을 주는 이런 진료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 뭐 그래도 이제 그 걱정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다들 이거 보시는 분들 아프지 않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제가 이제 해야 될 원래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 텐데 자 의료 만립 행복한 인생님, 해피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가을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다행히 잘 붙어서 아마 그 조직 본드는 이제 그것만 떼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흉터 남는 부분이 아마 생기긴 할 텐데 흉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으로 하진 않고 흉터를 전문으로 하는 그 성형외과 후배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좀 의뢰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과 여드름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그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2006 년에 피부과 전문의를 따고 군의관을 갔다가 2009 년에 이제 처음 개원가에 이제 원장으로 나왔었을 때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나는 어떤 걸 전문해서 일을 할까? 뭘 전문하는 게 좋을까? 내가 진짜 관심 있고 잘하는 게 뭘까?' 뭐 그게 이제 전문의가 된 후에 뭐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밑 지방이라는 걸 정하고 뭐 좀 어쩌다 보니 이제 눈밑 지방과 관련된 눈 주변 필러나 이런 것들을 전문하게 되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어 피부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제가 꿈꾸던 병원은 피부과를 하면서 어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헬스장 같은 거를 같이 겸하는 그래서 이제 비만이나 체형 교정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운동 처방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현실적인 벽에 되게 부딪혔어요. 뭐 이제 '헬스장을 개업을 못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환자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뭐 살을 빼고 싶고 뭐 턱을 줄이고 싶고 이런 거가 있으면 제가 먼저 그때 이야기하는 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당연히 그냥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걸 하는데 저도 해 봐서 알지만 그 운동하는 거랑 식단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병원 왔더니 또 의사가 똑같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다들 너무 안 좋아하셔서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별로 좋진 않겠구나.' 하면서 그 꿈을 좀 접었다가 2019 년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다시 수영을 시작을 하면서 어 '아 헬스장도 이제 다시 좀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PT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해부학이나 근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뭐 또 의대생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었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운동을 좀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그 자격증 공부를 좀 했었어요. 뭐 길게 한 건 아닌데 그래서 필기 시험도 붙고 실기 시험까지 붙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따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필기, 실기를 본 후에 그 '연수를 90분 받으면 된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 필기, 실기까지 다 붙고 나서 이제 연수를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90 분이 아니라 90 시간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90 시간을 일 주일 내내 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계속 수업 듣고 이걸 해야 되길래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그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 웨이트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헬스를 시작을 했는데 여드름 난다고 하시는 남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여드름이 어떻게 되는가 보통 이제 초창기에는 여드름이 좀 생기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드름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주제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과 여드름이긴 한데 원래 제가 하는 뭐 눈밑 지방이나 뭐 필러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주셔도 좋고 피부과 전반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과 여드름.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은 피부뿐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제 체내 스트레스 반응 조절 그래서 이제 피부가 개선된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과 여드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꼭 여드름뿐 아니라 이제 다른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탄력도도 개선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호르몬 변화나 뭐 스테로이드 사용, 그다음에 피부 염증 반응이나 스트레스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 후의 호르몬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레벨과 그다음에 코티솔이라는 그 체내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두 가지가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증가되고 코티솔 역시 초기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야기를 하면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근육 섬유의 주변에 있는 위성 세포라는 것들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의 손상을 받고 나면 그 손상받은 근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위성 세포들이 이렇게 뭐 새로 근육 세포를 만드는 일은 포유류에서는 사실 잘 일어나진 않고 위성 세포에 있는 핵들이 이제 근섬유 내에 이제 핵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동해서 그러니까 요 근육 섬유 안의 핵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각각의 핵들이 작용을 해 가지고 근섬유가 더 커지고 더 강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근육이 커지는데 근데 근육이 커지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남성 호르몬의 레벨을 높일까에 대해서 이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증가하는가. 그래서 그 3대 운동이라고 부르는 뭐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이제 스쿼트 요렇게 하는 것 중에 주로 하체에 있는 큰 근육을 쓰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를 해야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아지면서 근육이 빨리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근육을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피지 분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아질 때 이 남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피지 분비 증가, 이게 여드름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코티솔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티솔 레벨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피부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 초기에 이제 운동량이 너무 과하다거나 아니면 이 운동 자체가 안 하던 몸에서 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내 몸에서 코티솔이 나오는데, 이 코티솔이 또 피지 분비를 늘리고 염증을 촉진하고, 또 이 코티솔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또 이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도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운동을 해 가지고 내 몸에서 자연히 높아지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좀 더 빨리 키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그 남성 호르몬이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걸 이제, 그러니까 보충제로 뭐 단백질을 먹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래 하더라도 이런 스테로이드 약을 쓰거나 뭐 보충제를 안 쓰고 운동을 하면 사실 진짜 커지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저도 이제 운동을 뭐 본격적으로 한 거라긴 하긴 뭐 애매하지만, 2019 년부터는 이제 제가 헬스장을 그래도 주 2-3회 정도는 가서 운동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이미 나이가 뭐 근육이 점점 줄어들 나이인데 이 정도 운동을 하면 겨우 그냥 유지를 한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뭐 추천을 하진 않는데, 근육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드로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의 안드로겐,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제가 이제 요렇게 혼용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다 그냥 남성 호르몬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드로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피지 분비가 또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요렇게 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그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얼굴보다 등, 어깨 이런 데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여드름 말고 이제 등이나 가슴 이런 데 여드름이 생긴다 그러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외부적인 스테로이드의 사용, 이것들이 초기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또 이거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땀이랑 피지 분비가 많아진 상태일 때 그것들 자체가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공동으로 쓰게 되는 운동복이나 수건들에 있는 뭔가 세탁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근데 이제 공동으로 쓰는 이거를
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가지고 온 옷들을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오신 옷들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뭐 수건도 공용으로 쓰는 거 안 쓰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긴 하던데, 뭐 피부를 생각한다면 그게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측면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고단백 식품을 드시고, 특히 보충제에 이제 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충제에는 그 식물성 단백질 성분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보통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유, 그러니까 유제품, 유청 단백질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IGF-1이라고 하는 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요렇게 되는 건데, 그 인슐린이나 인슐린 IGF-1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보충제에 호르몬이나 유사 호르몬으로 그 남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거나 이거를 증가시키는 보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오메가 6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지방산 들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로 인공 감미료나 색소 보존제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식단, 뭐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 피부를 좋게 하지 않고 여드름을 만드니까,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부를 생각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장기적으로 이 운동을 하게 되다 보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조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내 몸 자체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운동에 대한 거를 스트레스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도 낮아지고, 뭐 그 기타 스트레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코티솔 레벨이 감소한다. 그러면 여드름도 덜 생기게 되고, 뭐 다른 피부의 그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강화되면서 체내 염증 수치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은 피부에, 심지어 여드름에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초창기에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거를 몇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운동하기 전후에 세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 후에 땀이나 뭐 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빨리 씻어내는 게 좋고, 운동 전에 세안을 하는 건 그 화장을 한 상태 이럴 때에 이제 땀이나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미 막혀 있는 모공에 더 잘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 전에도 세안을 하고, 특히 운동 후에는 즉시 빨리 샤워를 해서 얼굴뿐 아니라 몸에 있는 피지 분비, 뭐 피지와 그 땀 이런 것들을 빨리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꼭 웨이트 트레이닝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면포 유발 제품 사용은 그냥 원래 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기구와 타월, 그다음에 이거의 청결을 유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동복, 그다음에 타월 같은 거는 공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저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거기 헬스장에 있는 운동복이랑 그 수건들을 다 쓰거든요. 뭐 근데 그것도 뭐 아무래도 집에서 세탁하는 것보다는 쪼끔 덜 깨끗할 수는 있겠지만, 뭐 헬스장들이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진 않을 거라고 믿고 그냥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매너의 문제이기도 한데 운동을 할 때 이제 꼭 뭐 이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혹시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다 그러면 이렇게 앉았다가 등 대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일어나면 등이 이제 땀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좀 같이 내가 묻힌 땀은 좀 닦아내고 가시는 게 참 좋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닦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너의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드름이나 박테리아 감염 이런 면에서도 땀 같은 거를 열심히 좀 닦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쓰는 보충제에 이제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는 보충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유를 먹으면 이제 양질의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제품을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초창기에 만약에 이제 계속 앞으로 드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초창기에라도 이제 유제품들은 좀 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메가6가 염증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다들 이제 그냥도 잘 드시고 계시겠지만 오메가3나 과일,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줄이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단백 식이를 하면서 샐러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니까 그래도 이거는 보통 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아까 이제 질문에도 이제 이거를 주시긴 하셨는데, 초창기에 내가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이 운동 자체도 내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이제 저희 직원도 2명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늘 운동 갈 거니?" 하면은 그 운동을 안 가는 날은 "안 가요." 이러고 되게 이제 신나게 대답을 하는데, 운동을 가는 날은 대답을 안 합니다. 되게 이렇게 약간 "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날 이제 대답 안 하는 날이 운동 가는 날인데, 이 운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사실 스트레스가 되긴 하니까 스트레스가 또 작용을 하면 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여드름을, 다행히 그 친구들은 여드름이 나지는 않는데 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되면 이제 코티솔이 단기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휴식이나 숙면을 쪼끔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요가나 명상, 심호흡 같은 걸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그러니까 코티솔 레벨이 높아지는 걸 좀 막아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시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효과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도 조절을 하는데 이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막 이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급격하게 강도 증가를 하는 것보단 서서히, 이게 이제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였는데, 그 내가 원하는 그 모양, 바디 쉐입에 따라서 이 근육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 건가 아니면 라인을 예쁘게 만들 건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운동의 종류도 좀 다르고 반복하는 횟수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된다 할 때는 큰 무게로 적은 반복 횟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라인을 잡는다라고 할 때는 가벼운 무게로 많은 반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정도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새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시되 너무 심하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고, 적절한 무게를 찾으면 거기서 막 '나는 일주일마다 이제 5kg씩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저도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강도 증가를 하는 거 무리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여드름이 더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그 사실 그런 정도까지 몸이 상하도록 운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 친구들 중에 2명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운동하다가 횡문근 융해증 와서 급성 신부전 생기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동 심하게 했더니 한 명은 치과 의사인데 "형, 운동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변이 콜라색으로 나와요." 이거 되게 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도록 이제 그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으니 요런 주의 사항들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주신 것들을, 연희 님,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승현리 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질문 주신 거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가을님, 원장님 헬스를 좋아하시나요? 아, 아까 저희 직원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싫어하지만 운동을 해야 되고 살을 빼야 되고 체형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억지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던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긴 했지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꿈이 의사였긴 했지만 의사 외에도 뭔가 되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격투기나 뭐 이런 거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강해지기 위해서 근육이 커지는, 그리고 그 근육이 커진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동경하고 원래 이제 좀 꿈처럼 생각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한 이 헬스란 운동은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막 김종국 씨나 이런 분들 보면 헬스할 때 막 맛있다 그러고 막 너무 제가 그 정도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적절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 주일에 2번 정도는 꼭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수영도 한 일 주일에 1-2번 정도 하고, 제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 꿈을, 제가 막 꿈을 가지고 막연히 그런 거를 동경만 했지 실제로 '그게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40대 초반에 주짓수를 잠깐 해 보다가, 주짓수를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운동인데, 저는 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주짓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악력이 약해서 그런지 손을 자꾸 다쳐 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재밌지만 그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짓수는 그때 그만뒀었고, 그러고 이제 참 계속 또 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올해 킥복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이 되기 전에, 50 넘고 나면 이제 이걸 더 시작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도 이제 저녁 때 갈 건데 그것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저는 헬스를 좋아해서 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라고모캄님 안녕하세요. 네. 연희님 그쵸. 이제 그 여성분들이 운동을 할 때 막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 이거 해 가지고 운동해서 근육이 너무 커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큰 근육 싫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일 가 가지고 운동을 해도 김정국 씨까지 그 정도까지 커질 수는 없고 저만큼 커지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서 그냥 마음껏 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마님. 제가 원래 가슴이랑 등에 땀이 많은데 여름부터 운동하면서 가슴 부분에 모낭염이 조금씩 생기더니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피부과에서 항생제 3주째 먹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건데, 음, 남성 호르몬 레벨, 운동을 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 레벨이 높아지는 거, 이것들이 이제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을 더 만들게 되고, 혹시라도 운동하면서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충제 같은 걸 드신다면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생제를 사실 이제 쓰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이걸 계속 항생제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초창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동복이나 청결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어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솔이 단기에 이제 상승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쉬시고 숙면 취하시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기 전에 요가나 뭐 심호흡, 명상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근데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항생제 드시고 약 바르면서 요런 노력들도 좀 같이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현리 님. "헬스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코티솔이 줄어드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휴식과 요가, 명상, 심호흡,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코티솔 레벨이 덜 올라가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이 내 심리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실제로 내가 이제 아무리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근육을 키워야지 운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 자체는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코티솔 레벨이 단기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운동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하는 게 훨씬 더 코티솔 레벨이 덜 올라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부러 헬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가 사실 쉽진 않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꼭 헬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군의관 때 제가 오래 달리기랑 이런 거를 너무, 그러니까 오래 하는 운동을 다 못해 가지고 끈기가 없어서 그 성격을 바꿀 겸 해 가지고 이제 제가 '달리기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남들보다 오래 달리기를 뭐 계속 끝까지도 못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오래 뛰다 보니까 이제 부대에서 군의관들 중에는 제가 제일 잘 뛰었었는, 근데 군의관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군의관들 사이에서 제일 잘 뛰어 봐야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집 아파트 화단을 요렇게 한 바퀴 돌면 90 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별로 할 게 없고 이제 밤에 뭐 다음날 출근 안 하는 이런 날은 그냥 어디 멀리 가서 조깅하고 이런 걸 하기는 싫으니까 화단을 이렇게 쟨 새벽에 나가 가지고 뛰니까 그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밤마다 "어떤 미친놈이 화단을 계속 뱅글뱅글 돈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런 걸 할 때 너무 지루하니까 그럼 이제 노래를 한 곡 이제 들으면 요 노래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요걸 몇 바퀴를 돌면 이건 내가 이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헬스를 할 때 각각 자기만의 뭔가 그런 재밌는 놀이 같은 걸 사실 뭐 실제로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고 자기만 재밌는 거지만 이런 걸 하는 게 좀 코티솔이 덜 생기고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연희 님. 단백질을 운동 전에 먹을까요? 후에 먹을까요? 아, 이게 이제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 헬스를 하는 사람들과 그 운동을 저도 이제 웨이트 공부를 할 때 이제 거기에 기회의 창이라는 게 나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1 시간 안에 내 몸이 되게 단백질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 직후에 1 시간 이내에 이제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게 좋고 그때 좀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찾아보면 논문들에 그 기회의 창이라는 그 1 시간 동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그날 전체의 내 단백질 섭취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뭐가 더 맞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바가 없다 보니 뭐 이런 거를 그 논문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하루의 단백질 양도 정해서 먹는 게 좋긴 한데 뭐 이왕이면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니까 뭐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1 시간 이내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할 때 그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우리 님. 원장님은 입술 포다이스반 치료를 직접 하시나요? 하시거나 권장하시나요? 제거해도 재발해서 효과 없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돼요. 아, 그쵸. 이제 포다이스반이라는 게 그 입술은 원래 피지선이 없는데 여기 입술에 이제 피지선이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면 그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제거를 꼭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거를 해 두면 한동안은 또 눈에 좀 덜 띄고 덜 보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뭐 한관종 같은 경우도 이거를 완치시켜서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거를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눈에 훨씬 덜 띄게 되니까 뭐 이게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예요. 피부과적으로 그 노화가 진행할 때 뭐 써마지를 해서 피부에 탄력을 준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또 노화는 진행할 거고 또다시 처질 건데 이걸 뭐하러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뭐 이제 그런 피부과적인 치료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되는데 적어도 '이 시간 동안은 좋아져 보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해서 점점 노화가 진행하고 악화되는 것보단 한 번씩 이렇게 꺾어서 노화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노화가 이렇게 진행할 걸 요런 식으로 좀 덜 진행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포다이스 반을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는 저는 실제로 하고 있고 뭐 굳이 재발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라는 분들께까지 제가 권장을 하진 않지만 충분히 의미는 있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커 님.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큰 여드름보단 작은 좁쌀 여드름이 많이 생겼었던 적이 있는데 병원에 가니 건선기가 있다고 반델 연고를 바르고 바이독 시정을 처방받았는데요. 건선기가 있으면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선이랑 여드름은 사실 별 상관은 없고 건선, 건선이 맞을까? 얼굴이 붉은기가 있는데 건선. 음 일단 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물어보시거나 근데 얼굴이 붉어진다고 그것만 가지고 건선이라고 진단을 하지도 않고 그 아니면 그 제가 그냥 그걸로 이 증상으로 봤을 때 건선보다는 그냥 주사 뭐 이런 거에 게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주사, 여드름 요거는 이제 뭐 혼동되기도 하고 같이 연관이 좀 있는 거니까 건선보다는 아마 그쪽이 더 맞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승현리 님. "코티솔도 스테로이드면 근육을 키우는 작용도 하나요?" 아,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이제 여러 종류거든요. 코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아까 말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 테스토스테론, 그 안드로겐 요런 계통도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있는 거는 이 남성 호르몬 계통, 그 아 그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그 아나볼리즘이라는 게 있고 카타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아나볼리즘은 그 뭔가를 만드는 쪽이고, 캐타볼리즘은 뭔가를 깨서 없애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코티솔이라는 거는 보통 이 캐타볼릭 호르몬에 더 가깝거든요. 요 남성 호르몬은 에나볼릭 호르몬이고, 그래서 코티솔은 그 높아서 좋을 건 없어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코티솔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코티솔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몸통에 살찌고 목 굵어지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페이스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이제 코티솔이거든요. 그래서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은 빠지고 지방만 쌓인다. 뭐 고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티솔 레벨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아우리 님, 수영장이나 대중 목욕탕 물로도 피부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나요? 네. 그 제가 이제 수영장을 다니는데, 수영 코치님들은 직업병처럼 발톱 무좀이나 아니면 소화각질 융해증이라고 하는 그 세균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동안 코로나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 코로나가 바이러스라서 수영장 소독물에는 살지 못하니까 수영은 해도 괜찮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는 쪽과, 수영장에서 얼마나 숨차고 막 이렇게 뭐 침이 다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코로나 위험할까, 하면 안 된다. 저는 인제 그래도 수영장의 소독력을 좀 믿는 쪽이긴 한데, 실제로 그 염소 소독물에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못 살고 세균이나 곰팡이들도 되게 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세균들이나 곰팡이들은 꽤 거기서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나서 꼭, 근데 수영장 가면 당연히 수영 끝나고 뭐 전후에 샤워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하면 괜찮아지는 정도까지만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샤워를 안 한다, 아니면 수영장 물에 계속 들어가 있는다, 그러면 실제로 노출이 되고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현리 님, 운동 후 땀을 비누와 때타올로 씻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가볍게 샤워하는 게 피부에 좋나요? 가볍게 샤워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때타올로 씻는 거는, 저도 목욕탕 가서는 피부과 전문의들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고 권장을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때 밀 때 기분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때를 미는데, 그거를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최소한 1-2 주의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다 싶을 때는, 안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샤워를 잦게 하는 거 자체가 이제 피부에 건조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샤워를 할 때 가볍게 하고 보습제 잘 발라 주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커님, 그때 당시에 멜라논 크림을 바르다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혹시 멜라논 크림 때문일까요? 그리고 비타민 A 크림이 없어서 대체품으로 한두 개씩 생기는 여드름에는 멜라논 크림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발라도 괜찮을까요? 그쵸. 이제 멜라논 크림 안에 이제 비타민 A 트레티노인이 들어 있으니까 멜라논 크림 때문에 붉어졌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붉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그 비타민 A 크림이 대용품이 없어서 그 멜라논을 쓰면 그 안에 있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여드름 치료제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기간 쓰면, 제가 이제 멜라논 크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그 단기간 쓸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그 하이드로퀴논 자체가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색소 때문에 처방을 하더라도 멜라논보다는 그냥 그 레티노이드 단일 제제로 예전에는 이제 스티바를 주로 처방했고 요새는 이제 그냥 아크리프 처방을 하는데 저는 멜라논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멜라논 크림을 보다는 그냥 아크리프를 처방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자, 사랑이 님. 선생님 저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헬스하는데 코티솔 때문에 몸 전체에 여드름이 난 것 같아요. 코티솔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호르몬 같은데. 그쵸. 몸속에서 부신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타볼릭 호르몬에 해당되고 그 계속 노출이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내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코티솔이 나오는데 그게 염증을 줄이는 염증 억제 작용도 하고 면역 반응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면역도 떨어지게 되면서 근육량은 감소하고 여드름 생기고 피부도 얇아지고 아무튼 안 좋은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승현이 님. 헬스나 과한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분 좋아지고 힘도 들어가던데 도파민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너무 심하게 하지 그러니까 도파민이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도파민이 나올 때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꼭 도파민이 아니라 이제 엔돌핀 이야기를 하실 걸 같은데 몸이 너무 힘들면 그 러너스 하이라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을 하고 이제 오래 뛰다 보면 되게 힘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제 그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 몸이 힘든 거를 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엔돌핀을 분비를 촉진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정도가 되면 사실 몸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기분 좋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그 기분 좋음도 사실 또 느끼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때 클라리티 레이저하고 부산에서 찾아간 건데 클라리티 효과 많이 봤어요. 저한테 클라리티를 받으시고 그 클라리티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제모에도 쓰고 뭐 다른 색소에도 쓰고 뭐 이런 걸 쓰는데 제일 쓰고 이제 효과가 좋은 게 요 눈 주변에 다크서클 푸른 정맥 생긴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눈 밑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형태, 특히 푸르게 정맥 비쳐 보이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꼭 근데 이제 클라리티가 아니라도 롱펄스 엔디아그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데면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적절히 잘 쓰는 선생님한테 간다면 아마 꽤 효과가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뭐 여러 다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다크서클 전문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요거 하고 있는데도 많을 텐데 아마 꽤 효과가 괜찮을 겁니다. 자, 일단 11시 50분이 돼서 질문을 마지막 그 쭈님 출산 후 여드름이 덜 나는 것 같은데 상관성이 있나요? 그 어 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요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서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랑 반대로 여드름을 좀 덜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여드름이 좀 덜 나고 그 직후에도 여드름이 좀 덜 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남성 호르몬 레벨과 뭐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있던 분들이 임신, 출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호르몬 레벨이 조금 이제 다시 뭐 리셋이 되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 여드름이 출산 후에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조커님 마지막 제가 고중량 저반복, 저중량 고반복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고중량 저반복, 어 라인을 잡고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중량 고반복, 체지방 줄이고 싶다면 또 저중량 고반복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면서 관절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반복도 문제고 너무 고중량도 문제라서, 저는 그냥 중간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 반복, 요렇게 해서 그냥 최대한 관절에 무리 없을 정도까지만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익스룸님, 유청분리 단백질 파우더 먹어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좀 여드름이 많이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뭐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가끔은 하고, 제가 주로 전문하는 뭐 눈밑이나 뭐 이런 쪽도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 뭐 이제 운동과 뭐 여드름, 운동과 피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달 넷째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